이번 시간에는 250조 1항 강론 조문이죠. 강론 조문의 250조 1항 살인죄 조문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서 총론과 강론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보시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 자, 그 다음에 이게 일종의 요건 그러죠. 범죄 성립 요건이. 여긴 범죄가 성립된다는 얘기. 여기에 해당되면. 그 다음에 이건 형벌이고, 그래서 우리 형법은 죄와 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이 죄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거죠. 이 죄 부분. 그래서 사람을 살해한 자의 사람을 살해한 자, 이게 이제 범죄 성립 요건이죠. 범죄 성립 요건. 이렇게 범죄가 성립이 되면 이 요건을 갖추면 그 효과로서 뭐 형벌이 가해진다, 뭐 이렇게 흔히 설명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걸 좀 더 세부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 요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쓰면 사람을 살해한 행위를 한 자, 요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십시오. 살해한 행위하고 행위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 형법은 범죄 행위와 범죄자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구성요건, 요 책임 이렇게 돼 있을 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단계까지는 여기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이건 행위자에 대한 평가를 다루다 보니까 이 범죄 행위와 범죄자를 구별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250조 1항을 분석해 보면 사람을 살해한 행위를 한 자.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십시오. 사람을 살해한 행위를 한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 조문을 분석해 보면 이제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교도 간의 사형 집행, 또 심신상실자, 이런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 않겠다는 건 다 상식적으로 알만한 내용이죠. 또 심신상실자 이런 사람들도 역시 사람을 살해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처벌하면 형벌을 부과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공통적인 점은 있죠. 다 사람을 어쨌든 사람을 살해한 거죠. 사람을 살해했지만 형벌을 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제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공통적인 건 교도관의 사형 집행이나 심신상실자 이런 사람들한테 공통적인 건 사람을 살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라는 것이 그런 사실이 어쨌든 사람을 살해한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 공통돼 있어요. 공통돼 있어요.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했던 심신상실자가 사람을 살해했든 그렇지만 이제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면 이제 이 행위는 비난할 수 없는 행위가 돼요.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면 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했느냐 이런 얘기할 수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실적인 측면은 우리 구성요건이라 그래요. 구성요건 나중에 배우. 그 다음에 구성요건은 그러니까 사실적인 측면을 다루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살해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가 이루어져요. 위법성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위법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해야 위법하다라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법에서는 이러이러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위법성 조각사유 위주로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위법성은 평가를 다루는데 이 행위,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사실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만 위법성으로 넘어오면 이 행위는 이제 그것이 비난받을 행위인지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책임 단계로 넘어가면 요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 단계로 넘어가서는 이제 또 평가가 이루어지게 돼요. 책임이라는 건 행위자에 대한 평가, 위법성이라는 건 행위에 대한 평가. 다만 위법성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어쨌든 이 부분은 행위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은 행위자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구성요건은 사실적인 관점에서 오로지 사람을 살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 이거죠.
구성요건은 사실적인 관점에서 다루게 돼요. 그러면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했어요. 이러면은 교도관의 행위는 이 행위에 대한 평가라는 얘기는 요건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얘기, 행위에 대한 비난. 그 다음에 책임은 요건 행위자에 대한 비난을 다루는 영역이. 그러면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그 행위를 비난할 수 있는 행위냐? 그런 행위를 비난할 수는 없겠죠. 사람적인 사실은 있지만 그 행위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 법령에 따라서 정당한 사형을 집행한 행위를 두고 그 행위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죠. 없겠죠. 그럼 교도관의 사형 집행행위는 이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그 행위를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7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어요. 다른 아이를 때렸어요. 그러면 때린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일단 구성요건은 해당되는 것이. 위법성으로 들어가면 이제 요 부모의 입장에서 7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어요. 그러면 7살 아이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못된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못된 짓, 못된 행동, 못된 행위라는 얘기예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은 틀림해요. 틀림없어요. 몹쓸 짓을 한 거죠.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위법한 행위.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고 그랬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고 몹쓸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이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것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능력도 부족한 거죠. 이게 바로 행위자에 대한 비난의 영역, 책임 영역이 책임 영역. 그래서 이런 7살짜리 아이들은 책임이 조각되는 거죠. 하지만 책임이 조각되더라도 어디까지나 행위는 비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까 교도관의 사형 집행위 같은 경우는 그 행위 자체를 비난할 수 없어지는 거죠. 그걸 나쁜 행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 행위는 비난받을 행위가 된다는 거 명확히 일단 이해를 해 놓으시고, 그렇지만 이제 책임은 조각되는 거죠. 7살짜리. 그런 관점에서 구성요건, 위법, 책임의 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구성요건은 사실적인 관점을, 그다음에 위법성 단계에서는 그 행위에 대한 평가, 행위를 비난받을 행위냐 이런 걸 다루는 것이고, 책임 단계로 넘어가면 설사 비난받을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자,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비난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책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 사람의 행위라도 그 행위는 다 비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죄 행위와 범죄자를 구별을 하시라는 거. 항상 범죄 행위와 범죄자. 범죄 행위라는 것은 범죄가 들어가면 범죄라는 얘기는 이미 비난이 들어가는 평가의 영역이죠. 비난이 들어가는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구성요건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줘야지. 그러면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 내지는 그냥 범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단계까지 평가가 다 끝나면 책임까지 인정되면 그때는 이제 범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 구성요건에다가 위법한 단계하고 그 다음에 책임 단계인 행위자에 대한 비난의 영역하고 이 부분을 항상 잘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250조 1항에 그 사람을 살해한 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시겠죠? 사람을 살해한 자. 이게 250조 1항이죠. 이건 지금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요 살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 일단 이런 측면을 하나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행위, 살해한 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다루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또 행위자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있는 지를 다루는 측면이 있고,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걸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구성요건이고, 이 부분이 위법성이고, 이 부분이 책임이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면 그 행위는 비난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니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7살짜리 꼬마는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7살짜리 아무리 어린애라 하더라도 옆집 아이를 때려요. 그러면 너 왜 자꾸 그런 짓을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행위는 비난받을 행위니까 그리. 그렇지만 그 행위자에 대한 비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형법에서는, 우리 형법에 따르면.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책임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 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250조 1항의 사람을 살해한 자는 구성요건 위법 책임 모두 인정되는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되면 살인죄가 성립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구성요건에다가 위법하고 다 책임까지 인정되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책임 무능력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게 돼요.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무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구성요건에다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범죄 성립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범죄 성립이라는 말. 이건 반드시 구성요건에다가 위법하고 책임까지 인정될 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례형 문제에서 구성요건에다가 위법한 단계까지만 검토했는데, 따라서 구성요건에다가 위법한 단계까지만 검토했는데, 그리고 나서 범죄가 성립한다. 이러면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죠. 범죄가 성립되려면 책임 단계까지 언급이 있어서 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주된 쟁점이 구성요건하고 위법에만 있으면 이렇게 해서 구성요건 위법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책임 조각 사유가 없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을 써줄 수 있어야죠.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 방식인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말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원칙적인 형태들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죠. 일단 원칙적인 형태들은 사례형 문제에서 쟁점이 구성요건에만 집중돼 있어요. 특히 제3범죄 이렇게 넘어가면 다 쟁점이 구성요건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구성요건 검토 끝나면 범죄가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무방하기는 한데, 원칙적인 형태는 이렇게 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가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한다. 이게 가장 원칙적인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의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 구성요건 위법 책임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떤 요소, 우리 요소라는 말 자주 써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 그렇게.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 구성요건을 이루는 내용들, 그 다음에 책임을 이루는 내용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요소 그러죠. 구성요건, 일단 구성요건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건 일단 구성요건이 책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구성요건은 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보시면 일단 구성요건을 보실 때 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말하고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말, 이거하고 구성요건 그 자체하고는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례형 문제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 추상적으로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말이에요. 우리 법률이죠. 재형법정주원칙상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법률에 규정된 것들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된 거죠. 누구든지 이런 거죠. 누구든지.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사람을 살해한다면 이렇게 처벌한다. 그런 얘기고. 또 진정신부모로 넘어가더라도 마찬가지죠.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가 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면, 보관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런 거죠.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말이에요. 구성요건. 사실적인 관점에서 일반적 추상적으로 써놓고 있는 것들이. 그런데 이제 구성요건 해당이란 말은 구성요건 해당, 구성요건 해당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구체적인 갑의 행위를 놓고 말하는 것이 구체적인 갑의 행위. 갑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요. 이건 일반적 추상적인 게 아니죠. 개별적인 갑의 행위를 놓고 말하는 거죠. 이 갑의 행위가 이 250조 1항에서 말하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말은 요건 이제 기수범의 표현 방식이 기수범의 표현 방식. 해당이란 말은 기수, 미수 다 불문하고 쓸 수 있어요. 기수든 미수든 다 구성요건 해당한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데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표현을 쓰려면 그때는 반드시 기수범만을 의미한다는 것. 이렇게요. 그래서 사례형 문제에서 기수냐 미수냐가 특별히 쟁점이 되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기수예요. 특별히 인과관계도 쟁점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갑의 행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기수인지 미수인지 반드시 구별해줘야 되는 사안이라면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기수에 해당한다. 살인 기수범이 된다. 살인 기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개념들 정확히 좀 구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객관적 구성요건은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행위 상황, 행위 태양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과실, 또 목적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재산범죄라면 불법 영득의사, 불법 이득의사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살인죄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그래서 살인죄를 보면 갑이 A를 총으로 쏴서 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객관적 구성요건 보시면은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살인죄는 이 인과관계라는 것은 이제 인과관계, 객관적 기소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총을 쏴서 A를 살해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갑이라는 주체가 있고 A라는 객체가 있고 그 다음에 총을 쏘는 행위가 있죠. 행위가 있고 A가 사망했다는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라는 건 행위와 결과 사이에 필요한 것이 이 결과가 이 행위 때문에 생긴 것이냐라는 거죠. 이 행위 때문에 생긴 것이냐. 그래서 그 인과관계도 다 있죠. 그다음에 주관적 요건으로는 이 사람한테는 이제 고의가 들어있는 거죠. 일부러 총을 쐈으니까. 그래서 고의가 들어있는 것이. 그래서 살인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250조 1항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갑의 행위는 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일단 살인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다시 일반적인 요건으로 들어가 보면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 살인죄는 이런 형태라는 거 한번 미리 보셨고 일반적인 형태들은 이제 살인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들은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쭉쭉 이런 것들로 쭉 이루어져 있어요. 주관적 요건으로는 또 고의, 그 다음에 과실범이라면 과실이 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 우리 강론에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다 범죄들은 다 강론의 규정이 있습니다. 전부 강론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구성요건 위법 책임은 강론에 우리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미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위법성 책임까지 다 들어있다는 것이 이 속에 지금 이 근거 규정이 되는 것이 구성요건 위법 책임의 모든 근거 규정인 다 여기에 있는 것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면 비로소 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요건의 효과로서 이제 이러이러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50조 1항을 보실 때 책임이나 위법성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총론에 무조건 다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근거는 강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전부. 다만 그 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세부적인 거, 근거는 강론에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총론에서 규정이 많이들 돼 있죠. 그 중에 이제 주체, 객체, 행위와 관련해서는 부작위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때는
총론 18조의 규정이 있어요. 주체객체 행위와 관련해서는. 개개 행위들은 우리 부작위 말고 개개 각각의 범죄마다 개개 행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강론의 규정이 있겠죠. 개개 범죄들은 다 강론에 있다 보니까 개개 범죄마다 그 행위 태양들은 각각 다 틀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통된 요소들을 총론에다 뽑아놓는데 특별히 공통된 요소로 묶어낼 게 별로 없는 거죠. 개개 범죄마다 대부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와 관련해서 일괄적인 어떤 총론 규정은 없어요. 다만 강론에 있는 자규행위들을 강론에 있는 자규행위들은 개개 범죄마다 다 틀리죠. 행위가 공통된 행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강론에 있는 자규행위들을 부작위로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부작위로. 강론에 있는 자기범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부작위로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18조 부작위범이 지금 우리 총론의 규정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결과와 관련해서는 결과는 또 개개 범죄마다 결과들이 다 틀리겠죠. 살인죄라면은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되고 상해라면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켜야 되고 다 개개 범죄마다 결과가 다 틀리기 때문에 공통된 요소를 총론에다가 일괄적으로 끄집어내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총론에 규정이 없어요. 강론에 다 맡겨져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우리 총론에서 규정이 돼 있어요. 총론에서. 결과가 필요한 결과범에서는 다 인과관계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강론에 결과범들 많죠. 그 결과범들에서 공통적으로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건 총론에다 뽑아놨어요. 이 인과관계라는 건 객관적 기소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구속요건으로 고의, 이것도 총론에다 다 뽑아놨어요. 강론에 있는 여러 범죄들 중에 고의범들은 다 요 13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기보다는 이미 250조 1항 우리 공부할 때 이 속에 고의가 들어있었어요? 안 들어있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표현 자체가 고의범의 표현 방식이에요. 이 속에는 고의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 이 과실범은 우리 별도로 규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과실치사죄는 별도로 규정이 있어요. 267조에.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과실로 인하여 이르게. 과실범의 표현 방식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게. 우리 고의범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살해한 행위를 한 자. 이런 뜻이라 그랬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실범하고 표현 방식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고의범의 근거는 우리 13조가 아니라 이 살인죄라면은 살인의 고의는 250조 1항에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해한 자 속에 이미 고의가 들어있다는 표현이 그 고의를 13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고의가 무슨 말이냐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의범의 표현 방식과 과실범의 표현 방식 이렇게 잘 구별해서 쓰고 있다는 거 우리 조문. 그래서 우리 살해형 답안에 쓸 때도 구별해서 쓰십시오. 갑이 살인행위를 하였는데 과실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갑이 내지는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했는데 과실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하나 참고로 더 설명을 드릴 건 살인행위하고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하고 같은 말이죠. 여기에는 사람이 빠져 있어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속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죠.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그걸 줄여서 살인행위 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 이러면 그건 역전압. 그런 얘기죠. 역전압. 같은 말이 겹쳐서 쓰니까 그냥 살인행위 이렇게 쓰고 살해라는 말을 쓸 때는 사람을 요 말을 붙여줘야 되겠죠.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살해형 답안을 쓸 때 과실범인데 과실치사죄 얘기인데 갑이 사람을 살해한 행위 내지는 갑의 살인행위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이러면은
정확한 표현 방식이 아니죠. 눈에 거슬리죠. 채점위원이 보면은 기본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눈에 거슬리고. 그래서 갑이 사람을 A라면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서 요 과실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쓰셔야죠.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실로 인해서 그래야죠. 과실로. 그래서 과실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답안을 쓰시라는 것이 과실범의 표현은 갑이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이제 구성요건은 우리 일반적으로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객체, 결과, 인과관계, 그 다음에 기타 행위 상황, 행위 태양 등등이 다 행위 태양, 행위 상황들도 있죠. 이런 강론의 개개 범죄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범죄도 있고 아닌 범죄도 있고 그래요. 또 범죄마다 다 틀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총론에 일괄적으로 규정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행위 태양과 관련해서 참고로 우리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 태양과 관련해서 행위 태양이 명문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이 있죠. 강도죄라면은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폭행 협박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되는 것이고 사기죄라면 기망행위를 써야 되고 사람은 그런 행위 유형이 딱 규정되어 있지 않죠.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을 살해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 그리고 주관적 구성 요건 고의는 이제 13조의 총론에서 고의의 개념을 규정해 놓고 있고 과실은 14조에서 과실의 개념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놓고 있어요. 강론의 과실범들의 공통적인 게 바로 과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론 조문 보시면 이 과실치사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렇게 돼 있지 이 과실이 무슨 의미인지는 총론에 규정이 돼 있다는 거죠. 정상의 죄를 태만해야 된다고 우리 총론의 규정이 있어요. 총론 14조에서. 그래서 공통적인 요소를 총론에다가 뽑아놨어요. 이렇게. 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객관적 구성 요건의 주체, 객체, 행위와 관련해서 이 객관적 구성 요건에 들어있는 행위는 무의식적 반사적 행위들은 아니에요. 주관적 구성 요건이 들어있는 행위들이 항상 이 행위라는 건. 그래서 주관적 구성 요건들은 행위 속에 들어있는 것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과실범이라면 과실 행위, 그 다음에 고의범이라면 고의를 가진 행위, 그 다음에 제3범죄라면 고의를 가진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영득의사를 가진 행위 이렇게 행위 속에 들어있는 걸로 이해를 하십시오. 다만 참고로 이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목적은 행위 속에 들어있는 걸로 다수의 입장은 보는데 판례는 이 목적을 요리 집어넣어 버렸어요. 요리 주체로 신분 다시 말씀드리면 신분 우리 공범과 신분으로 넘어가서 신분을 배우죠. 그 중에 특히 이제 진정신분 어쨌든 신분은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신분은 주체와 관련된 얘기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신분은 주체 얘기예요. 신분은 주체. 그러니까 횡령죄라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주체, 이 신분을 가진 사람이 횡령이나 반환 거부 행위를 하면 범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분은 이 주체와 관련된 얘기인데 판례가 이 목적을 신분으로 집어넣어 버렸죠. 신분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부진정 신분과 관련해서 부진정 신분으로 집어넣어 버렸죠. 모의 목적 위증죄와 관련해서 그랬죠. 모의 목적 위증죄. 그래서 모의 목적 위증죄가 목적이 뭐냐? 목적을 행위 요소로 보게 되면 신분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목적을 주체로 봐버린 것이에요. 신분으로 봐버린 것이에요. 판례 주체로. 그러다 보니까 신분범이 돼요. 다만 위증죄에 비해서 형이 가중되니까 부진정 신분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걸 더불어 알아놓으시고 어쨌든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 주관적 구성 요건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행위를 통해서 표현된다. 다수의 입장도 목적도 우리 주관적 구성 요건이니까 이 목적도 결론은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분의 주체의 요소로 봐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는 일단 그런 의미로 일단 이해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체, 객체, 행위와 관련해서 이 행위가 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에서 살해한 자 구성요건으로 표현해 보면 살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이 되는데 살해한 행위, 이 살해한 자, 살해한 행위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기수범의 표현 방식이에요. 기수범의 표현 방식. 미수범들은 우리 254조에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미수범은 별도로 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200조랑 사람을 살해한 자는 요건 기수범이란 얘기예요. 기수범. 그러면 이 행위하고 살해한 행위하고 같이 보시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헷갈려 버려요. 몇 군데서. 사람을 살해한 자라서 말하는 살해한 행위라는 것은 여기까지 다 포함한 거죠. 기수가 되려면 행위를 해서 결과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까지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살해한 행위라는 것은. 따라서 결과와 인과관계와 구별해서 이 행위는 결과와 인과관계가 구별되는 이 행위는 살해한이 아니라 살해하는 행위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것이에요. 살해하는 행위, 실행에 착수한 행위, 실행행위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것이에요. 실행행위. 그리고 실행행위가 언제 시작됐느냐는 게 실행의 착수 개념이죠. 실행의 착수. 그 다음에 미수범이라면 이 살해한 행위가 종료되면 이제 행위가 종료되는 것이고 기수범이라면 살해하는 행위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실행에 착수해서 결과와 인과관계가 다 인정되면 살해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살해한 행위가 이제 종료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행위하고 살해한 행위하고 구별을 일단 해 주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야.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 못 죽였다는 얘기. 저 사람은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야. 사람을 죽였다는 뜻이죠. 사람을 살해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기수범의 표현이다. 이런 얘기. 기수범의 표현. 그렇지만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요건 아직 기수에 이르렀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일단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뜻이에요. 총을 쏘고 칼로 찌르고 그렇지만 이제 결과나 인과관계까지 다 만족을 시키게 되면 그때는 살해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아직 결과나 인과관계까지는 아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요 행위만 놓고 보면 그건 살해하는 행위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발생했고 인과관계도 인정되면 이 살해하는 행위는 살해한 행위가 된다는 거죠. 살해한 행위. 그렇지만 미수범들은 살해한 행위가 아니고 살해하는 행위에 그친 거죠. 살해하는 행위에. 그 다음에 또 이 공소시효 기산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수범과 미수범의 표현을 구별하시라. 살해한 자 속에는 이건 기수범의 표현이다. 그걸 이해하시라는 뜻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체, 객체, 행위에서 요 행위와 관련해서 우리 공소시효 기산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소시효 기산점은 행위 종료 시에 공소시효가 기산이 되는 거죠. 행위 종료 시에. 그러면 살인죄는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주관적으로 고의 이렇게 돼 있죠. 살인죄. 그러면은 살인죄라는 건 사람을 살해한 자인데 이걸 다 만족시켜야지만 살해한 행위가 된다 그랬죠. 따라서 공소시효 기산점과 관련해서 공소시효 기산점은 행위 종료시죠. 행위 종료시. 따라서 행위 종료시라는 것은 250조 1항 살인 기수죄라면 여기서 말하는 요 행위 종료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행위 종료 시점이라는 것은 총의 방아쇠를 당겼을 때 얘기죠. 총의 방아쇠를 당겼을 때. 그 다음에 결과와 인과관계까지 발생하면 살해한 행위가 되는 거죠. 살해한 행위가 끝나는 시점은 이거죠. 이거 기수가 되면 살해한 행위가 종료된 것이니까
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는데 기수범, 살인죄 기수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결과가 웬 행위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결과가 생겨야, 다시 말씀드리면 기수가 돼야지만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것이고, 미수범이라면은 요 행위가 종료되면 되는 거죠. 요 행위 총을 쐈어요. 쐈으면 그걸로 행위는 종료가 돼버리는 거죠. 내지는 총을 쏘려다가 다시 총을 거두어 들여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행위 종료 시점이죠. 그때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속요건 주체적 행위 결과 인과관계 이렇게 놓고 보다 보면 기수범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기수범은 결과 인과까지 다 만족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그렇게 해서 그 관점에서 공소시효도 오해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범죄 단계들을 한번 쭉 보면, 살인죄라면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일단 총을 준비하겠죠. 그 다음에 총을 들고 이제 집을 나서는 거죠.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총을 들고 집을 나서요. 그 다음에 총을 겨눠요. 그 다음에 총을 쏘죠. 총을 쏘고, 총을 쏘는 하고, 그 다음에 사망하고, 이런 흐름을 밟아 나가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 주체, 객체, 행위에서 말하는 행위, 요의 행위의 시작점, 이게 실행의 착수가 되는 거죠. 실행의 착수. 그래서 이 실행의 착수는 이 중에 우리 오늘날은 뭘로 다 잡냐면, 다수의 입장이죠. 전부 다 통설의 입장. 총을, 아까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라 그랬죠. 이 행위라는 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살해하는 행위는 총을 쏘는 거죠. 총을 쏘는 행위가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이건 사람 죽인 행위라는 건. 그렇지만 이제 범위를 더 넓히자는 거죠. 조금 넓혀서 총을 겨누기만 해도, 총을 겨눠도 이건 사람을 이제 살해하는 행위가 시작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총을 겨누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 이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거죠. 다만 총을 겨눌 때 살인죄라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되겠죠. 고의가 있어야지만 총을 겨누면 저건 사람 죽이는,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행위자의 내심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주관적 요건으로 이제 고의까지 다 들여다보게 돼요. 그래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총을 겨눴다. 이러면 살인의 실행에 착수가 있는 거죠. 총을 겨눌 때 협박의 고의로만 총을 겨눌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총을 겨누는 것만으로는 살인의 실행 착수를 단번에 인정할 수는 없어요. 내심의 의사까지 들여다봐서 살인의 고의로 총을 겨누면 이때 이 주체객체 행위에서 말하는 이 행위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실행의 착수 개념이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이렇게 원칙적으로 결론을 딱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실행의 착수는 요때 인정돼요. 이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실행의 착수와 관련해서 형식적 객관설의 입장이고, 총을 쏘는 행위.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그 자체죠. 그렇지만 그 직전 단계까지 확장을 시키죠. 총을 겨눠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저 사람 죽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실행의 착수를 요때로 넓혀요. 이게 이제 형식적 객관설이고 실질적 객관설의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심의 의사까지 들여다보는 게 이제 절충설의 입장이고, 오늘은 다 그런 입장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판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판례 해석과 관련해서 다른 견해도 있기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요 입장이라는 걸 명확히 정리를 일단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총을 들고 집을 나서 이러면 요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자는 입장도 있어요. 그런 견해도 있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항상 우리 학설을 공부할 때 여러 학설들을 동일 선상에 동일 차원에 놓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원칙적인 형태로 원칙적인 형태를 딱 정리해 놓으시고, 다만 다른 학설도 있다. 총을 들고 집을 나설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어요.
범위에 비약적 표동이 있으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 이건 이제 주관설의 입장이 주관설, 행위자를 중심으로 본다는 것이 행위자를. 주관설의 입장은 범위에 비약적 표동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까 말까 몇 날을 두고 고민을 하는 거죠. 총을 준비했다가도 다시 집어넣었다 뺐다 수차례 고민을 하다가 총을 들고 집을 나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확실히 죽이겠다라고 단단히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서는 거죠. 범위에 비약적 표동이 생기는 것이 이때. 그래서 이때 주관설이 하면 이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 이런 입장은 배경은 이제 우리 형법을 이해하는 입장이 다수 입장과는 틀린 거죠.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한다.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 그러니까 나쁜 행동들은 보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위자의 입장에서 요거 지금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나쁜 행동. 의사 결정 규범으로 보는 입장이 형법을 의사 결정 규범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올바르게 의사 결정해라 라는 것이. 따라서 형법의 기능은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이런 입장이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총을 들고 집을 나서면 확실하게 살인을 결의했으니까 이건 의사 결정 규범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입장들이 쭉 그렇지만은 다수 입장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일단 이 입장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입장은 다 평가 규범의 입장이에요. 형법은 평가 규범의 입장. 평가 규범이라는 얘기는 법익 보호 기능에 충실하다 이런 얘기 법익. 그러니까 법익이라는 건 살인죄라면 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행위자가 지금 나쁜 결정을 하고 행위를 시작했느냐, 행위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법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법익을 침해할 만한 행위가 지금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이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 관점에서. 그러면 총을 겨누면 지금 법익을 침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지금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법익 침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의사결정 규범과는 달리 이게 오늘날의 다수 입장이라는 거죠. 통설적 입장이고. 일단 원칙적인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